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인요한 위원장이 중요한 내용으로 꼽은 것 역시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혁신위가 이러한 혁신안을 발표한 배경이 뭘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지도부에서 과연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요한 그 위원장이 방송에 라디오 나가서요. 진행자가 근데 윤핵관이 뭐 하니까 윤핵관의 말 쓰지 마라. 뭐 핵이란 게 핵무기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면서 용어를 바꾸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 이제 그 인요한 위원장이요. 결국 이제 그 윤핵관이라는 표현 안 쓰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 이분들한테 거의 뭐 이제 메가톤급 핵폭탄을 터뜨렸다. 네. 이렇게 봅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준 거예요. 이게 직접 공식적으로 그 측근 의원들한테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으로 가라. 이게 진짜 요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이 올 텐데 지금 반응은 보면 이게 막 아주 반발하는 분위기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게 그 여론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론이고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저는 결국은 이게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변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 전멸합니다. 총선의 필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저는 의원들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게 분위기로 여론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갈 것이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뭐 일단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안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뭐 3선 이상 중진들에게 동일 지역구에 나가지 마라, 험지 출마하라, 그리고 험지에 출마하기 싫으면 불출마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혁신안으로서는 좀 센 혁신안을 냈다. 다만 이제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존 중진들에게 험지에 가라, 희생하라, 불출마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그 굉장히 좋은 노른 자리에 더 치준을 앉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검사 출신들을 앉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혁신안의 성공은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누구를 채울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근데 인재영입 위원장에게 엊그제 17% 이상 차이로 나서 패배했던 사무총장 자리 물러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친윤 몰아내고 기존 중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더 친윤을 앉힐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혁신안은 좋은 혁신안이지만 그 혁신안에 채워 넣을 인물이 구태의연한 더 친윤 의원 사람들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 혁신안은 오히려 더 패배의 독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결국에는 여론을 봐서 수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31명이거든요. 좀 적지 않은 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발이나 이런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정말 이게 그 험지로 가라는 거는요. 결국은 이게 불출마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어요.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험지로 옮겨가지고 성공한 예는요. 제가 알기로 이게 정몽준,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하잖아. 정몽준 축구. 그때 울산에서 아마 4선인가 하고 동작으로 왔죠. 그 외에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요. 이렇게 험지로 가라 할 때는 탈당을 해버려요. 탈당에 무소속으로 넣어서는 거의 다 됐어요. 옛날에 권성동 의원도 무소속 됐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도 무소속으로 됐습니다. 저는 가장 주목하는 게 보통 우리 권성동, 그다음에 장제원, 그다음에 윤항홍, 그리고 이제 그 김기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수용할지 수용하는 거는 이게 거의 패배할 수 있는 이런 거고 우리 수용 못하면 이게 무소속 출마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게 또 핵심 의원들이 그것도 어렵잖아요. 저는 상당히 그 장고 아마 이게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김기현 대표예요. 김기현 대표가 이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그 제안이 오면 고민한다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는 이제 뭐 수도권으로 저는 먼저 솔선수범하면 다른 이게 그 중진들도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철규 뭐 위원장 우리 이 변호사님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 이게 강원도를 떠나는 걸 알아요. 내부터 이게 강원도를 그분은 재선입니다. 3선도 아니에요.
근데 강원도를 떠나서 뭐 경기도 구리시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험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분이 먼저 스스로 희생했기 때문에 사무총장으로서 직무 연결 때문에 인재영입 위원장이 된 거지 뭐 그걸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니다 봅니다. 예, 패배와 탈당 가능성도 짚어주시고 김기현 대표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재선이고 강원도 의원인데 구리시로 온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아마도 서울 편입론이 나온 게 그런 이유였었나? 그러면 김포라든가 광명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서울로 편입해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높인 다음에 총선 전략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 험지에 오실 분들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전략이라고 하는 건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지 순수한 전략으로만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현 대표가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당대표 선거에서도 5위 정도였었잖아요. 그런 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1위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서울로 오면 당선이 되겠습니까? 저는 수도권 험지로 온다면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칼을 들이댄다라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려고 했다면 당대표를 이미 사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만약에 서 변호사님의 전략대로라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소용돌이 속에서 공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뉴한 혁신위는 이 밖에도 의원 숫자 10% 감축, 또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등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현역 의원을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을 배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그동안 뭐 하위 몇 %에 대해서 감점하는 일들은 뭐 늘상 있었습니다만 아예 공천을 배제한다는 것 상당히 수위가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뭐 지도부라든가 중진 불출마, 측근 의원,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의원들 불출마, 또 하위 20% 아예 공천 배제 이런 안들이 발표되면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압박받을 거라고 봐요. 이제까지 정치권이 덜 나쁜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잘 보여서 선택받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 경쟁은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위 20% 공천 배제, 하위 20% 정도 되면 공천 배제할 만하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만 하위 20%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누구나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기준으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 출석률이 굉장히 낮다거나 법안 통과율이 낮다거나 국회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하위 20%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공천 배제가 됐든 아니면 상당한 정도 수준의 감점을 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없애는 정도 수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신인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더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좋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혁신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서주호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이거 정말 그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국민들 만나보세요. 국회의원들 숫자 줄이라 이런 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 의원 숫자 10% 감축 이게 현실화 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 분명히 반대할 테니까. 그렇지만 이게 먼저 이게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불체포 특권 이게 이재명 대표가 큰 원죄가 있잖아요. 본인이 수없이 필요 없다, 나 포기하겠다 했는데 끝까지 불체포 특권 뒤에 숨다가 결국에 국회에 통과돼 버렸잖아요. 어제 구속 동의안이 통과됐잖아. 물론 이게 유창훈 판사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실제 통과됐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저는 뼈아플 거다. 진짜 진심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상당히 뼈아플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바로 개혁입니다. 이제 구시대적인 특권들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제는 완전히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불체포 특권 저는 이게 전면 포기. 그다음에 면책 특권도 손봐야 돼요. 면책 특권도요. 예를 들어 이제 김학의 의원처럼 뭐 명예훼손 등의 직무와 관련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가짜 뉴스나 명예훼손 이런 거 하라고 이게 면책 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면책 특권도 저는 이제 정말 손을 좀 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게 불필요한 특권이 있잖아요. 한 100가지 넘을 거예요. 이리저리 보면 거의 다 이게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저는 불체포 특권이 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불체포 특권은 꼭 필요하구나. 이게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소신을 갖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아니 야당 대표 1년 6개월 동안 내내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검사 60명, 70명 투입해가지고 이 정도로 수사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로 수사한다고 해보십시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아마 다 구속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정도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행정부 권력이 과대해졌기 때문에 저는 불체포 특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면책 특권도 꼭 있어야 된다고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 한번 장영하 변호사 김용판 의원 보세요. 박철민 의원이 뭐 조직 마피아파 조직인데 뭐 20억 원을 줬다라고 해서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김용판 의원이 국회에서 발표했잖아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만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김의겸 의원을 비판했습니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꼭 야당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장영하 변호사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어요. 법원이 오죽했으면 재정 신청해갖고 기소해서 재판받겠습니까? 지금 같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너무나도 필요한 국회의원들의 권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자, 2호 혁신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선 1호 안건 대사면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어제 이 안건을 수용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당 창당 가능성이 100%다. 그리고 결단 시점은 12월이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그러면서 신당은 보수, 진보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비명계 등 민주당 세력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뜻도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이제 그 대사면 때문에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본인은 이제 그 쫓겨나는 모양새, 뭔가 탄압받아서 당에서 제명이 되거나 쫓겨나면 명분을 얻어서 좀 신당을 탄력이 붙을 텐데 지금 이게 당에서 계속 포용을 하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보기 선배님 좀 도와주세요. 선배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에서 사면도 해주고 계속 포용을 하는데 뛰쳐나간다? 이러면요. 앞으로 이게 보수 분열의 모든 책임은 이준석 대표가 져야 되는 거예요. 보수가 대분열됐다. 그러면 이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다. 저는 이런 이제 아마 비판 여론이 일구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은요.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고요. 그다음에 그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정말 해방 이후에 가장 극렬하게 충돌하는 이런 진영 싸움이 벌어질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보수가 괴멸되다시피 했어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 한데도 이게 수사 칼날이 앞에까지 와 있어요. 이 말은 이게 그만큼 지금 이게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결을 벌이는 이런 이게 내년 총선입니다. 여기에 제3지대 중도가 설당이 어딨습니까? 여기에 뭐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 뭐 누가 넣어도 거기 찍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근본일적인 승부를 벌인다. 따라서 이게 그 이준석 대표 신당 만들어봤자 뭐 거의 존재감이 없거나 진짜 운이 좀 이게 한두 석 얻을까? 이 정도로 봅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님. 아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극심한 진영 논리는 맞아요. 다만 이게 국민의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과소평가할 수 있는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굉장히 어정쩡하게 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대사면을 해줬다. 범죄자를 사면했으니까 너는 국민의힘을 나가면 명분도 없다.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힘에 있어라. 그러면서 노원벽에 나와서 떨어져라. 이 정도 수준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1년 6개월 동안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원벽에서 지역위원장 역할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역 관리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진정성 있게 국민의힘이 잡지 않고 이준석 나가지 못하게 탈당할 명분만
주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나갔을 때 그 굉장히 파급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다시 2주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갈 가능성이 한참 높다. 그리고 TK의 민심을 좀 바라봐야 된다. TK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TK에서 굉장히 많이 지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우리 TK를 챙기지 않고 또 그나마 정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실망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활동 공간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계속 변호사님이 이철규 인재위원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제가 반박하면요. 우리가 이제 인재 영입은 단시간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유비가 제갈량을 영입할 때도 3고 초래했어요. 근데 앞에 두 번은 다른 사람 찾아갔다가 세 번째 다른 사람 찾아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철규 의원이 두 번 찾아갔으면 세 번째도 이철규 의원이 찾아가야 3고 초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의 연속성 이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은 다 책임지고 사표 낼 때 왜 조정식 사무총장 둡니까? 왜 조정식 사무총장은 총선기획단장 둡니까? 민주당도 총장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국민의힘 이철규 영입위원장을 비판할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도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하남, 고양, 부천 등 최소한 5군데, 6군데는 서울로 더 편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국민의힘 외곽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덩치만 키울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국면 전환용이자 정략적인 꼼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 메가시티 구상 현실화 가능성 얼마나 좀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모든 정책은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면 돼요. 하나는 이제 국익에 도움되냐 안 되냐. 두 번째는 이제 그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제일 좋은 거는 이게 국익에 도움되는데 표까지 되면 최고죠.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바로 이게 이번 정책이 그래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한 게 있죠. 이거는 국익에 해로운 거예요. 다만 표는 좀 재미 좀 봤죠. 그때 충청권 재미 좀 봤을 거야. 요거는 이게 표는 되는데 나라에 해로운 게 노무현의 수도 이전이고. 근데 이거는요 국익에도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런던, 뉴욕, 동경 전부 이게 메가시티예요. 이제는 이게 그 수도, 대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저는 서울이 커지고 넓어지고 강해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국익에 도움되고 그다음에 표에도 도움되죠. 이래 되면 이게 김포든 하남이든 구리든 전부 이게 서울 편입되면 아무래도 이게 우리 기대감이 있잖아요. 집값도 오를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이 그런 경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비판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능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표에도 도움된다. 야, 모처럼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책을 들고 온 거예요. 나라에 도움되면서 표도 되는 신의 한 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반대도 못해. 반대하다가 김포 구리 시민들 표가 달라는 반대도 못해. 또 이게 국민의힘의 정책이니까 지금 와서 찬성해봤자 따라가니까 이미 선수를 뺏겼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침묵하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고 특히 김포에 국회의원 2명 있죠. 민주당. 왜 침묵하냐면 지금이라도 이게 찬반 입장을 밝히라. 이래 촉구합니다. 네, 이승 변호사님. 근데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국가 균형 발전이잖아요.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가 균형 발전하고 공공기관들을 각 지방으로 옮겨서 균형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철학과 소신이 있는 것인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 김포를 서울에 왜 편입하는 거예요? 메가시티 만들겠다? 더 큰 서울 만들겠다. 더 큰 서울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 주제는 처음으로 김기현 대표가 주목받는 그런 이슈는 됐을지 몰라도 계속 끌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로 바뀌면 집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차가 막힌다, 도로가 막힌다, 지하철이 막힌다라고 하면서
김포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김포구가 되면 지하철이 뭐 더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김포시가 지하철이 막히면 지하철을 연장해서 김포 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게 하는 것들이 급선무지. 그러면 김포구로 바꾸고 과천구로 바꾸고 광명구로 바꾸고 구리구로 바꾸고 그럼 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구로만 바뀌면 서울시가 달라지고 경기도가 달라집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표가 올라가는 것이지 왜 민주당이 답변하는 것이 본인들의 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총선 전략용 기획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들을 국민의힘이 제시하지 않는 한은 설득력을 국민들께서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법원이 검찰이 신청을 한 대로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심리를 지연시켜서 정치 생명을 연장해보겠다라는 꼼수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그 한 사람이 여러 사건이 있다해서 무조건 다 병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쟁점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정인도 동일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관련 사건이랍니다. 이럴 때는 이게 심리를 같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병합하는 거예요. 근데 위정교사하고요. 나머지 사건하고 이게 뭐 정인이 같습니까? 지금 이게 나머지 사건은 전부 이게 이재명 정진상의 행거 아닙니까? 근데 위정교사는 정진상 씨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주범은 김진성입니다. 따라서 이게 정인도 다르고, 그 다음에 위정교사들 검사 사칭할 때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쟁점도 전혀 달라요. 백현동이나 다른 거하고는. 따라서 이게 병합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이 민주당 패널이 그러더라고. 야, 이게 위정교사가 백현동 수사하다가 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논리를 해야지. 백현동 수사하는 도중에 녹취록이 나온 거는 맞죠. 근데 그런 데서 관련 사건을 바뀝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법리적으로 쟁점과 정인이 전혀 다르니까 병합해봤자 시너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병합하면요. 다른 거 다 심리하고 마지막에 위정교사하면 재판 이게 4, 5년 한참 지나도 이게 결과가 안 납니다. 그게 저는 문제고. 두 번째, 항상 이 병합 여부는 주범을 기준해 봐야 돼요. 위정 사건은 김진성 씨 사건입니다. 이게 이재명 사건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는 그냥 교사, 위정 좀 해달라고 이게 범에 이렇게 교사범이죠. 이런 걸 우리 법률 용어로 공범이라 합니다. 공범. 주범은 뭐냐? 김진성 씨입니다. 자, 김진성 씨는 재판 두세 번 하고 자백하고 있죠. 재판 두세 번 하면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자백하니까 내가 지은 죄는 벌을 받고 나는 이제 확정됐으니까 새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병합이 되면 김진성 씨는 3, 4년, 4, 5년 지나도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오고 재판에 불리다니고 그 불안전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뭐 김전승 씨보다 법 위에 있습니까? 주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라고. 김진성 씨가 병합 때문에 말이 됩니까? 그 이재명 사건에 왜 본인이 병합됩니까? 어느 번호 보나 저는 이게 병합이 안 맞고 원래 이게 단독 사건이에요. 이걸 법원장이 합의부로 보냈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게 이재명이나 이런 빼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위정 하나 부탁한 사건입니다. 우리 위정 사건 중에 합의부에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법원장이 과잉 눈치를 봐가지고 마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재정 합의로 넘긴 그부터 이게 잘못됐다. 빨리 저는 이게 따로 심내가 먼저 하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돌려보내서 재배당해서 끝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봐요. 예, 이승훈 변호사님. 저도 같이 재판을 많이 다녀봤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과 많이 달리 재판이 이루어져요. 사실상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병합을 뭐 다 받아줘요.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만 병합 안 받아준 재판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유주 지방의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다 받아줬던 걸로 저는 다 기억하고 있고요. 백현동 사건 수사하다가 위증 교사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병합해서 해야 된다. 그럼 틀린 말 아니에요. 수사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같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기소를 해요. 그리고 영장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영장은 같이 하고 기소는 달리한다? 이거 자체가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별도 기소를 해서 선고를 빨리 받고 그리고 그걸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증 교사만으로도 그렇게 빨리 선고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선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총선을 목적으로 자꾸 별도 기소하냐, 분리 병합하냐 뭐 이런 것들 그 논의는 별로 필요 없다. 그리고 이건 병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사법부를 존중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지 자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이라고 공격하는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자신의 사법부에게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제가 실제 사건을 제가 맡고 있는 사건요. 김만배 씨하고요. 김만배 씨가 40억 주기로 약속했다 해서 성남시 의장 최윤길 의장 있죠. 이걸 수원서 재판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나 김만배 씨가 곽상도 50억 준 게 또 서울에 있잖아요. 똑같은 김만배 사건 아닙니까? 40억, 50억. 전체 관련 사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검찰이나 김만배가 다 병합해달라 그래. 그런데 판사가 병합을 안 해줄 거예요. 대법원까지 했는데 결국에 병합이 안 돼가 제가 수원까지 2년째 지금 재판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김만배 씨는 왜 곽상도 50억과 최윤길 40억은 한 사람 사건이고 똑같잖아. 근데 왜 병합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 말은 병합해달라면 다 해준다면서요. 그럼 김만배 씨는 왜 수원하고 서울 따로 받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은 34부입니다. 그럼 같은 이재명이면 왜 그건 병합 안 합니까? 선거법에다가 대장도 다 병합시키지. 굳이 따로 33부, 34부 이거는 왜 병합해달라 안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피고인의 이익이라는데 이재명만 피고인입니까? 김진성 씨가 피고인이에요. 주범. 김진성 씨 이익은 고려 안 합니까? 이재명만 득보면 결과 안 나오면 김진성 씨는 몇 년 동안 재판에 달리도 관계 없습니까? 이게 특권 아닙니까? 아니, 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재판하시면서 본인의 피고인을 위해서 병합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변호인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병합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병합이 안 돼서 억울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항상 재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단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진성 씨 같은 경우도 분리해서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김진성 씨가 모든 재판에 함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여당과 야당 사이에 건전 재정이냐 확장 재정이냐를 놓고 명확하게 엇갈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심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모든 정책은 국익에 도움 되느냐, 네. 그다음에 표가 되느냐 두 가지 기준을 한다 했잖아요. 이게 제가 안타까운 점이에요.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 건의하면 대통령님 돈 확 푸십시오. 선거 전에 그냥 100만 원씩 꽂아주면 문재인 때처럼 표가 옵니다. 그냥 확장 재정해서 국민들한테 돈 다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이게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익을 위한데 표가 안 되는 인기 없는 이 정책이 바로 긴축 재정입니다. 긴축 재정하면 표 떨어지고 인기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이게 불효불급한 거는 줄여보지 않냐. 이런 이게 긴축 재정 이거는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게 권력을 잡으면 총선 이기고 싶고 풀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윤 대통령이 긴축 재정해도 또 이게 오히려 느린 것도 있어요. 긴축 재정해도 이게 정말 약자들 서민들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 또는 우리 미래 성장 동력, 불효불급한 R&D 예산은 축소하더라도 또 이게 꼭 필요한 AI라든지 반도체나 이런 것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걸 이재명 대표는 본인 과이라고 이게 막 돈 풀어서 이게 뭐 돈만 풀면 경제 성장할 것처럼 지금 제일 심한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10월 달에만 이게 물가가 몇 프로 올랐어요.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거는 뭐 그냥 경제 초당시 경제 좀 한 사람도 알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이것도 이게 저는 안 맞는 정책이고 무엇보다 본인은 이게 돈이 안 들잖아요. 맨날 법인카드로 밥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뭐 다 하니까 본인은 이게 완전 경기도 법인카드 다 생활하니까 서민들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저는 이게 본인부터 좀 이게 솔선수범하면서
이런 걸 주장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건전 재정, 긴축 재정 중요해요. 지금 인플레이션 많이 오르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고금리이기 때문에 긴축 재정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다. 이건 맞다. 다만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1년 내내 상저하고 지금은 낮지만 곧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올라가질 않아요. 상저, 하저저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경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까? 돈 안 쓰겠다는 말 말고 정부가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본보다도 더 떨어진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올리겠다 이런 메시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무런 메시지가 없이 돈 아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나오니까 뭐 경제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자꾸 정부가 돈을 풀지 않는 것은 표를 의식하지 않고 국가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돈 많이 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자 감세하셨잖아요. 부동산 폭등으로 비난하면서 정권 잡았습니다만 자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소득세 많이 줄여줬잖아요. 법인세 다 줄여줬잖아요. 그럼 부자 감세는 했잖아요. 그럼 부자들의 표를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자 감세를 해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선순환시킨다고 했습니다만 경기는 돌아가지 않고 서민 복지 예산이라든가 국가 R&D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R&D 예산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한마디만 더 하면 이재명 대표 경제는 전부 게 기본 시리즈거든요. 기본 소득을 주자, 또는 기본 주택을 주자, 그다음에 기본 금융 대출을 해주자.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게 저는 앞으로 진짜 이런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좀 어느 한두 개 편협한 학자의 책 하나에 경도될 게 아니고 좀 주류 경제학 보편적으로 공부 좀 하시고요. 그리고 왜 기본 카드를 안 줍니까? 본인은 카드 다 쓰면서 경기도에 국민들한테 기본 카드 하나씩 나눠주든지 본인은 지금 그 법적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 이런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대통령 직속위가 있어요. 그 직속위가 식사값으로 11억을 썼대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 식당 위주로 갔다는데요. 지금 샌드위치 가지고 너무 논란보다는 본인들부터 재정 주머니를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